장구한 세월 동안 벌어졌던 숱한 어떤 사건들의 역사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고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여러 흔적들을 남겼던 사람들의 내면을 집요하게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역사적 변천을 거친 공간에서 역시 곡절만은 우리 민족의 순환사, 근대사를 가지고 이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진 작품들이 전시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가들마다 아주 다양한 화풍들이 있고 각각의 개성들이 있지만 소용선 화가의 경우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저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은 어떠했을까, 내면은 어떠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집요하게 탐구하고 계속 시도하면서 표현해온 그런 작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유구하면서도 굴곡이 많은 이 역사의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체험을 해보라는 권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 존재, 역사라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펼쳐지는 한반도 또는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런 곳에서 펼쳐지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인문적인 탐구라고 하죠. 인문적 탐구의 본령 또는 진수를 드러내는 그런 작가가 바로 소용선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태도 항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은 군이라고 하죠. (1924년이죠)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일제가 1920년대 조선 강토 곳곳에 거대한 땅들을 수탈하고 경영하는 거대한 땅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소작을 지어서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이 수익을 가혹하게 수탈해 가는 것이 바로 소작 항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요. (1924년에) 안태도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조선인 지주가 보통은 4할 내지 5할을 떼어가는데 무려 7할이라는, 한 해에 그 농토의 소출이 100%라고 했을 때 70%를 가져가겠다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조건이죠. 그렇게 이제 소작료를 올리게 되니까 이를 견디지 못한 안태도의 농민들이 우리는 이 조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소작료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항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안태도 소작 항쟁인데, 당연히 이 악질 지주는 일제와 결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경찰을 동원해서 농민들의 항의를 진압을 하게 되죠. 주모자가 서태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서태석이라는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해서 목포로 압송을 해갑니다. 목포 경찰서 앞에서 아예 드러누워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단식 시위를 합니다. 이른바 아사투쟁이라는 것인데,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벌인 투쟁 덕분에 일제 당국이 상당히 불안해하게 되고 결국은 조선인 지주를 설득을 해서 소작료를 결국은 4할로 내리게 됩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저임금에 항의해서 농성투쟁을 전개했는데 이긴 적이 거의 없죠. 아주 비참하게 그 결말을 내린 경우가 많은데, 이 안태도 항쟁은 거의 유일하게 소작료를 4할로 내리는데 성공합니다.
서영선 작가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풍경이나 자연 또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쓰는 작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섭죠? 붉은색, 푸른색 같은 원색들을 많이 쓰고 상당히 섬뜩하고 무서운 결기 같은 것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무섭고 섬뜩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서영선 작가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과 통찰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작가예요. 자기 나름의 색깔 또는 자기 나름의 형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내놓는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해석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그 역경 앞에 노출됐던 민중들, 그리고 당시 싸웠던 그 일반 민초들, 그리고 그들을 진압했던 일제의 경찰들, 그리고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장료를 강요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지주들, 그런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의 얼개에 깊이 들어가서 그 생각 자체를 그림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서영선 작가의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분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고뇌 같은 것들이 이런 섬뜩한 선연한 색깔로 전달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림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림을 취재하는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역사책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예술적 감흥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 흐름에 따라서 한반도의 근대 역사를 이 작가가 그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의 내면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려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화비축기지라는 명칭도 사실은 원래의 명칭은 석유비축기지예요. 이 공간이 동그란 원형 탱크이고 그 다음에 전시장의 벽도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처럼 이 그림 자체가 시간대순, 역사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도 상당히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인데 이런 역사적 변천을 거친 공간에서 역시 곡절 많은 우리 민족의 순환사, 근대사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진 작품들이 전시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감상 체험을 주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송기숙 선생이 쓴 암태도라는 유명한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전시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것은 암태도의 암태도 100주년 기념관, 그러니까 옛 농협 창고에 그려진 서영선 선생의 벽화 연작들이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거기 가서 암태도의 그 공간도 직접 체험하시고 역사적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영선 선생의 그림을 현장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같은 서울 공간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르코 미술관에 창설 50주년 기념전에도 서영선 선생의 지금 이 암태도 연작과 그리고 서영선 선생의 그 암태도 연작을 오마주한 후배 작가들의 애니메이션과 헌정 벽화가 같이 지금 출품작 중에 일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구경을 하시면 훨씬 서영선의 작품 세계 그리고 암태도 항쟁에 대한 이런 벽화 작업들이 어떻게 풀려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